자, 여러분, 사회복지행정론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세워놓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라는 실현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행정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좁은 의미는 민간이나 어떤 시설 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공공과 민간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것은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 보면 학자들이 정의한 여러 가지 정의들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킨레이그나 스테인, 또 패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결국 사회복지 행정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키워드들을 이야기해보면 결국 조직이라는 말, 목표라는 말, 또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말, 체계적 활동이란 말, 과정이라는 말,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체계적인 활동과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 문제가 없으면 뭐 행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파라다이스는 사회복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공통된 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체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효과와 효율을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공통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목표, 가치, 방법, 조직원들이 일체감, 이러한 것을 갖는 조직 문화를 갖는다라는 이러한 것도 공통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다 또는 뭐 문제 해결적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쭉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정책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강조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자, 세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이 크게 어떤 이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서 보게끔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저와 같이 공부하실 때는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꾸 눈으로 봐서 익히는 거,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도요,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이런 면에서 독특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 표들을 잘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생각해 보면 이념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 나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을 평가할 때 결국 무엇으로 평가하겠어요? 이 이념에 따라서 그 이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념이라는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또 이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념인데, 합법성이라는 것 당연한 거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법률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관에도 적합한 운영, 또 기관의 정책에도 적합한 모습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합법성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결국 효율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룰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느냐라는 것, 결국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것. 효과성이라는 건 목표가 없으면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다.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건 평등의 관점을 반영했다라는 것.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소수자나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접근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면에서의 편의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져야 한다 그럴지,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접근성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운영 방법. 이건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보편주의적인 운영이냐, 선별주의적인 운영이냐.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거는 제도적으로 모두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보편주의적인 운영이에요. 하지만 선별주의적인 운영은 뭐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 그러면 선별주의적 운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주의적인 운영 방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하고 있죠. 여러분 정책론하고 떨어뜨려서 공부하지 마세요. 정책론에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어져요. 오히려 이 행정론에서는 그러한 것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면서 넘어가면 더 좋습니다. 권리에 기반한 것이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게 보편주의적인 방법이고요.
선별주의적인 방법은 그 사람만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자산조사를 해야 되죠. 자산조사를 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는 결국 무엇을 반영하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이 낙인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상 효율성 면에서는 예, 선별주의적인 것이 월등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동수당 제도를 두 가지 다 제가 지금 예를 들을 거예요. 보편적인 거하고도 예를 들고 선별적인 것도 예를 들 거예요. 선별적인 것부터 한번 예를 듭시다. 선별적 행정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2018년 9월에 이 아동수당법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가 하면은 0에서 5세 보통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6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럼 6세 미만이라는 건 결국 0에서 5세까지를 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0에서 5세까지를 이야기하죠. 0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되 하위 90%에게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하위 90%라는 게 참 우습지만 뭐 하위 90% 주려면 다 주고 말지 하위 90% 상위 10%만 떼낸다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정부에서는 모두 다 주기로 했는데 여야가 이제 그 예산 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결국 2018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산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조사를 한다라는 것, 결국은 아래 상위 10%를 끄집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 자산조사 하는데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선별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2019년부터는 여야 합의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한 세네 달 하다 보니까 하위 90% 가리는 게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산조사 없습니다. 그냥 0에서 5세에게 있는 가정이면 모두에게니까 이게 바로 보편적인 거죠. 제도적인 거죠. 모두에게 주는 거죠. 모두에게 여기도 이제 10만 원씩, 여기도 10만 원씩.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이후로 더 이제 대상도 늘려가고 금액도 늘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냐? 선별주의예요. 대상자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냐? 제도적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편주의적인 또 제도주의적인 운영 방법과 선별주의적인 운영 방법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책론에서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이 선별주의적인 것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선별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죠. 정리한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